민은 마음씨 곱고 속정이 깊은 여인이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을 꿈꿔왔다. 하지만 소박한 그 꿈은 그녀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이 되었다. 민은 사랑하는 남편 준과 결혼한 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들의 삶에는 둘 다 간절히 원하는 것, 바로 아이가 없었다. 결혼식 날 민은 준에게 말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가정이면 충분해요. 그러자 준은 크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세월이 흐르면서 민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되었다. 그들의 작은 집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은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때때로 통통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꿈을 꾸었지만 깨어나면 현실은 그녀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준은 대대로 마을에 살아온 집안의 장남이었다. 그의 가족에게 대를 잇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책임과도 같은 것이었다. 준은 민에게 단 한 번도 질책하거나 압박을 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고향에 갈 때마다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저 착한 민이가 왜 아직 소식이 없을까? 한 친척이 속삭였다. 그럴 때마다 민은 그저 입을 다물고 한복 치맛자락을 꽉 쥐었다.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그녀는 그 말이 자신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준에게도 보이지 않는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준은 과묵하고 늘 민을 보호하는 남편이었다. 그는 늘 그녀를 위로하며 신경 쓰지 마, 민.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은 준의 눈빛 속에 그녀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집 처마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민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민과 준은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다. 한약과 민간요법을 써보고 도시의 큰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도 받아봤다.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병원에 갈 때마다 민은 준의 손을 꼭 잡았다. 희망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한 번은 의사가 그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희망은 번번이 실망스러운 결과에 좌절되고는 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온 민은 침대에 앉아 망연자실했다. 해가 지면서 작은 방은 노란빛으로 물들었다. 준이 들어와 조용히 울고 있는 그녀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 민. 당신은 내가 가진 최고의 아내야. 하지만 민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충분히 착하지 않아서, 엄마가 될 만큼 강하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했다. 밤이 되자 준이 잠든 사이 민은 창가에 앉아 검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슬픈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준에게 아이를 선물할 수 없으면서 그를 곁에 두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인지 자문했다. 여러 번 민은 그를 놓아주는 생각을 했다. 그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준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볼 때마다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사랑이 그녀가 계속 노력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의 절친한 친구 하나가 찾아왔다. 쇠약해진 친구의 모습을 보고 하나는 민의 손을 잡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 혹시 절 노이청에 가서 소원 빌어보는 건 어때?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임신했다는 사람이 많대. 민은 망설였다. 그녀는 사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시도해볼 생각은 없었다. 준은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과학으로도 안 되는 걸 기도한다고 해서 될 리가 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간절한 민의 눈빛을 보고 그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 가보자.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민과 준은 좋은 날을 골라 새벽부터 일어나 제물을 준비했다. 민은 향, 꽃, 과일부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작은 관음상까지 정성스럽게 제물을 차렸다. 절누이청은 시내에서 20km 떨어진 깊은 숲속에 있었다. 사찰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했고 주변에는 하늘 높이 솟은 오래된 나무들이 질비했다. 바람이 불면 풀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와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민은 차 뒷좌석에 앉아 준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여행이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사찰은 모퉁이를 돌자 광활한 산 속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작은 사찰은 낡은 기와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앞마당은 하얀 조약돌로 장식되어 있었다. 문 양쪽에는 야생화들이 만개했고
멀리서는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은 신비로울 정도로 고요했다. 민은 사찰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문 앞에 있는 큰 관음상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주는 옆에서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향을 피우고 진심으로 기도한 후 민과 주는 사찰 마당을 거닐며 경치를 감상했다. 낡은 나무 뿌리가 땅을 꽉 잡고 있었고 다양한 색깔의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고요함을 깨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숲 근처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민은 준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들었어요?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고 민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뒤따라갔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 놓인 작은 바구니를 발견했다. 바구니 안에는 낡고 연한 파란색 천에 쌓인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세상에, 아기다. 민은 소리쳤다. 그녀는 아기를 안아들었다. 아기의 커다란 눈은 민을 바라보며 보호를 찾는 듯했다. 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기를 버린 사람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아기를 이렇게 버릴 수 있죠? 민은 울먹이며 아기를 꼭 안았다. 주는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만약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단호한 민의 눈빛을 보고 주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가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마친 후 민과 주는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아기에게 소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소연이가 아침 햇살처럼 기쁨과 순수함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처음 며칠 동안 민은 소연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녀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재우고 밤에 아기가 아플 때 밤을 새워 간호했다. 소연의 작은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는 민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하고 그녀가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준에게도 소연의 존재는 기적과 같았다. 그는 민이 더 많이 웃고 아기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준으로 하여금 자신의 작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했다. 고요했던 민과 준의 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주말이면 그들은 소연과 함께 놀고 야생화를 감상하고 마을을 산책했다. 하지만 행복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소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왜 친부모는 그녀를 버렸을까? 혹시 언젠가 그들이 다시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려고 할까? 주는 여러 번 자문했다. 우리가 과연 아이를 원치 않는 일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연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월이 흐르고 소연은 민과 준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갓난아기에서 어느덧 걸음마를 시작했고 마치 이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소녀가 되었다. 소연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민에게 다시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침이면 민은 소연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간단한 단어를 가르쳤다. 아빠, 엄마, 꽃. 맑고 깨끗한 목소리는 그들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는 듯했다. 주는 퇴근 후 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소연을 어깨에 태우고 걸으면서 그녀가 특히 좋아하는 전래동화를 들려주었다. 우리 딸은 나중에 흥부처럼 강하고 똑똑해질 거야. 그렇지? 주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재의 행복이 현실이지만 민과 주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이 소연을 발견한 날 그녀를 덮고 있던 낡은 천조각을 볼 때마다 민은 소연이의 친부모는 누구일까? 왜 그들은 그녀를 버렸을까? 하고 자문했다. 준도 자주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마을 주변에 나타나는 낯선 사람들을 자주 살피며 혹시 소연의 친부모가 돌아올까봐 걱정했다.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은 준에게 물었다. 만약 그들이 소연을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은 말없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던 소연은 8살이 되어 있었고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상자를 열고 낡고 연한 파란색 천을 발견했다. 천을 만져보자 마치 그녀가 알지 못하는 기억 조각을 담고 있는 듯했다. 소연은 천을 들고 밖으로 달려나가 민에게 물었다. 엄마, 유희여 왜 여기 있어요? 민은 깜짝 놀라 손에 든 수건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래 아가,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천으로 너를 감쌌었어. 추억으로 남기려고 보관해둔 거야. 소연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늘 자신을 사랑해 주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소연이 자라면서 그녀는 자신과 부모님 사이의 몇 가지 차이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얀 피부는 준과 민의 구릿빛 피부와 달랐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은 나는 정말 누구일까 하는 자문을 하게 만들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저녁 시간, 소연은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엄마의 당황하는 눈빛을 발견하곤 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소연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소연이 학교 축제에서 주연을 맡았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연 후 소연이 친구들과 홀을 나설 때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중년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엄숙했지만 눈은 이상한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다. 소연은 약간 불안했지만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는 말에 금방 잊어버렸다. 하지만 며칠 후 소연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다. 그녀는 이 일을 부모님께 말했지만 주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네가 너무 걱정하는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안심시켜 주었지만 준의 불안한 눈빛은 소연의 예민한 감각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느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소연은 우편을 통해 이상한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와 금으로 된 목걸이가 있었다. 목걸이는 매화 모양으로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가문의 핏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 소연은 그 글을 읽고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심장은 이 목걸이가 자신의 정체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소연은 이 일을 민과 준에게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그들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한 후 준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엄마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준과 민은 소연 옆에 앉아 절누이청에서 그녀를 발견한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은 소연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너는 우리 친딸이 아니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소연은 숨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그녀에게 준 사랑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는 소연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왜 친부모는 그녀를 버렸을까? 이 목걸이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목걸이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소연은 학교 앞에서 낯선 남자를 또다시 발견했다. 이번에는 그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감동에 차 있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내가 소연이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박이라고 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소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박은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 하지만 네가 정말 준비되었을 때만. 소연은 명함을 들고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슬픈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준은 침묵하더니 소연의 손을 잡았다.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아빠, 엄마는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줘.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부모님의 지지에 소연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소연은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박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박은 소연에게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연아, 너는 내 외손녀란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20년 전 내 엄마 김은 우리 집안과 격이 다른 남자를 사랑했었어. 우리 집은 부와 권력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 김이 임신하자 집안에서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어. 소연은 박의 말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바로 내가. 박은 목이 메어 말했다. 내가 너를 절 누이청에 데려다 놓았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지난 20년 동안 나는 늘 후회하며 너를 찾아왔다. 박은 희망에 찬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나는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너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야. 우리와 함께 돌아가자. 박은 소연을 친어머니 김과 만나게 해주었다. 그 만남은 호화롭지만 냉랭한 저택에서 이루어졌다. 소연이 들어서자 수척해진 김은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왔구나. 엄마는 이 날을 20년 동안 기다려왔어. 소연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사랑을 느꼈지만 동시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을 느꼈다. 김은 아이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가족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로 살았다고 털어놓았다. 그 만남은 소연에게 감동과 동시에 갈등을 남겼다. 그녀는 어머니를 탓할 수 없었지만 왜 어머니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소연은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박과 김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키워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 친가족 아니면 나를 길러준 부모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민과주는 소연에게 일어난 변화를 눈치챘다. 그들은 딸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다. 박의 가문은 단순한 감정 때문에 소연을 다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소연은 이 가족이 무너져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대한 빚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그들은 가문을 다시 일으킬 사람을 찾고 있었다. 소연은 그들에게 완벽한 카드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가족회의에서 소연의 고모인 유는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 가문에 들어온 외부인이 필요 없어. 그녀는 버려진 사람일 뿐이야. 냉혹한 말에 소연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상품으로 거래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주는 박의 가문에 대해 조사했다. 변호사 친구를 통해 그는 이 가문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한때 지역에서 최고였던 기업이 파산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연은 깨끗하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이미지로 기업이 다시 명성을 쌓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는 소연에게 말했다. 너는 네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권력과 돈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 소연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은 민과 준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소연을 상속인으로 주장하며 양육권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은 신청서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그녀가 준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준은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박을 직접 만나 이야기했다. 우리는 소연이 내 뿌리를 찾는 것을 막지 않겠지만 당신이 그녀를 당신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가문의 말이 소연을 지치게 했지만 그녀는 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박은 김과 소연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김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은 텅 비고 쓸쓸했다. 소연이 들어서자 김은 창가 옆 의자에 앉아 슬픈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20년 동안 이 날을 꿈꿔왔어. 김의 눈빛을 보며 소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딸을 포기한 후 자신의 삶이 그림자처럼 살아왔다고 했다. 내가 잘못했어, 소연아. 하지만 그때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소연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지만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소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친어머니를 탓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버린 행동을 잊을 수 없었다.
딸의 고뇌를 눈치챈 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민의 말에 소연은 자신이 가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박의 가문은 소연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은 민과 준을 직접 찾아와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큰 돈을 줄 테니 소연이를 우리 가족에게 돌려주시오. 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주는 돈으로는 우리가 소연이에게 준 사랑을 살 수 없소. 우리 딸은 우리 전부요. 민도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 때문에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오. 제발 우리 딸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오. 결국 소연은 박의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긴장감 속에 그녀는 자리에 일어나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친부모님과 제 뿌리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가족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부모님입니다. 저는 그들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박은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한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다. 내 결정이라면 존중하겠다. 하지만 네가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돌아오라는 것을 기억해줘. 박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민과 준의 품으로 돌아갔다. 세 사람은 행복의 눈물로 서로를 꼭 안았다. 하지만 풍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은 소연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녀를 가문으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 유혹적인 제안, 빛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 등이 소연에게 계속 보내졌다. 어느 날 박은 민과 준의 집을 찾아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 소연아, 너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야. 만약 네가 돌아온다면 기업을 물려받아 우리 집안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소연은 설득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저를 버렸죠? 박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소연의 고모 유는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거침없이 말했다. 우리는 외부인이 가문의 반을 들여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버려진 아이일 뿐이야. 그 말은 소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마치 경쟁으로 얻어야 하는 물건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동안 준은 박의 가문에 대한 조사를 더욱 깊이 파고 있었다. 한 변호사 친구를 통해 그는 이 가문이 거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한때 그 지역에서 최고였던 기업이 파산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소연은 깨끗하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이미지로 기업이 다시 명성을 쌓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준은 소연에게 말했다. 너는 네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권력과 돈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 소연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은 민과 준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소연을 상속인으로 주장하며 양육권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은 신청서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그녀가 준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준은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박을 직접 만나 이야기했다. 우리는 소연이 내 뿌리를 찾는 것을 막지 않겠지만 당신이 그녀를 당신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가문의 말이 소연을 지치게 했지만 그녀는 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박은 김과 소연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김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은 텅 비고 쓸쓸했다. 소연이 들어서자 김은 창가 옆 의자에 앉아 슬픈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20년 동안 이 날을 꿈꿔왔어. 김의 눈빛을 보며 소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딸을 포기한 후 자신의 삶이 그림자처럼 살아왔다고 했다. 내가 잘못했어, 소연아. 하지만 그때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소연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지만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소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친어머니를 탓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버린 행동을 잊을 수 없었다.
딸의 고뇌를 눈치챈 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민의 말에 소연은 자신이 가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박의 가문은 소연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은 민과 준을 직접 찾아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큰 돈을 줄 테니 소연이를 우리 가족에게 돌려주시오. 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주는 돈으론 우리가 소연이에게 준 사랑을 살 수 없소. 우리 딸은 우리 전부요. 민도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 때문에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오. 제발 우리 딸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오. 결국 소연은 박의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긴장감 속에 그녀는 자리에 일어나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친부모님과 제 뿌리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가족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부모님입니다. 저는 그들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박은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한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다. 네 결정이라면 존중하겠다. 하지만 네가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돌아오라는 것을 기억해줘. 박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민과 준의 품으로 돌아갔다. 세 사람은 행복의 눈물로 서로를 꼭 안았다. 하지만 풍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은 소연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녀를 가문으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 유혹적인 제안, 빛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 등이 소연에게 계속 보내졌다. 어느 날 박은 민과 준의 집을 찾아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 소연아, 너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야. 만약 네가 돌아온다면 기업을 물려받아 우리 집안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소연은 설득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저를 버렸죠? 박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소연의 고모 유는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거침없이 말했다. 우리는 이 가문에 들어온 외부인이 필요 없어. 그녀는 버려진 아이일 뿐이야. 냉혹한 말에 소연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마치 상품으로 거래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주는 박의 가문에 대해 조사했다. 변호사 친구를 통해 그는 이 가문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한때 그 지역에서 최고였던 기업이 파산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연은 깨끗하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이미지로 기업이 다시 명성을 쌓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는 소연에게 말했다. 너는 네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권력과 돈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 소연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은 민과 준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소연을 상속인으로 주장하며 양육권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은 신청서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그녀가 준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준은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박을 직접 만나 이야기했다. 우리는 소연이 내 뿌리를 찾는 것을 막지 않겠지만 당신이 그녀를 당신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가문의 말이 소연을 지치게 했지만 그녀는 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박은 김과 소연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김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은 텅 비고 쓸쓸했다. 소연이 들어서자 김은 창가 옆 의자에 앉아 슬픈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20년 동안 이 날을 꿈꿔왔어. 김의 눈빛을 보며 소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딸을 포기한 후 자신의 삶이 그림자처럼 살아왔다고 했다. 내가 잘못했어, 소연아. 하지만 그때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소연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지만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소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친어머니를 탓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버린 행동을 잊을 수 없었다. 딸의 고뇌를 눈치챈 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민이 말에 소연은 자신이 가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박의 가문은 소연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은 민과 준을 직접 찾아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큰 돈을 줄 테니 소연이를 우리 가족에게 돌려주시오. 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주는 돈으로는 우리가 소연이에게 준 사랑을 살 수 없소. 우리 딸은 우리 전부요. 민도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 때문에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오. 제발 우리 딸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오. 결국 소연은 박의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긴장감 속에 그녀는 자리에 일어나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친부모님과 제 뿌리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가족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부모님입니다. 저는 그들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박은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한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다. 내 결정이라면 존중하겠다. 하지만 네가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돌아오라는 것을 기억해줘. 박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민과 준의 품으로 돌아갔다. 세 사람은 행복의 눈물로 서로를 꼭 안았다. 하지만 풍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은 소연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녀를 가문으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 유혹적인 제안, 빛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 등이 소연에게 계속 보내졌다. 박은 소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친어머니 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김은 딸을 잃은 후 2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했다. 박은 소연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김을 만나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편지들은 소연에게 큰 압박감을 주었다. 그녀는 키워준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소연은 박을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김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요구했다. 그 만남은 김이 살고 있는 저택에서 이루어졌다. 소연이 들어섰을 때 김은 창가 옆 의자에 앉아 해질녘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은 딸을 버린 후 힘들었던 지난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 집안의 힘이 너무 컸고 압박감은 너무 무거웠어. 소연은 김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결코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엄마를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왜 저를 지키려고 싸우지 않았나요? 소연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김은 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그녀가 딸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준 고통을 결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소연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친어머니를 탓할 수 없었지만 키워준 부모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잊을 수 없었다. 미는 고민에 잠긴 딸을 보며 조용히 딸을 안았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아주렴. 민이 말에 소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아빠를 떠날 수 없어요. 하지만 친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박을 만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찾아주신 것과 가족의 진실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의 가족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부모님입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박은 실망과 동시에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겠다. 네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그 문은 열려 있을 것이다. 박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 소연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비록 친가족과의 관계를 끊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 때때로 박으로부터 진심 어린 격려 편지를 받았다. 민과 준은 점점 마음이 놓였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더욱 집중했다. 어느 날 소연은 부모님께 말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요. 가족은 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준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소연은 다시 민과준의 작은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아침에는 어머니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준은 늘 처마 밑 나무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딸을 바라봤다. 미는 때때로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연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우리 딸은 정말 멋져. 준은 감탄하며 생각했다. 소연은 친가족과의 관계를 끊었지만 박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 박은 가족의 역사와 딸을 잃은 후 김과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뿐인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네가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연은 박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친가족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다. 주말이면 민, 준, 소연은 함께 요리하고 정원에 꽃을 심고 집을 정리했다. 소연은 특히 꽃을 심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처마 밑 작은 화단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어느 날 소연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만약 엄마 아빠가 그때 절 데려가지 못했다면 슬펐을까요? 미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가 엄마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그때 너를 봤을 때 우리는 가족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단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을 때 소연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요. 준은 놀라며 물었다. 무슨 책인데? 소연은 결연한 눈빛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피로만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을 보여주고 싶어요. 미는 울음을 터뜨리며 딸을 꼭 안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책상에 앉아 새 공책을 펼쳤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은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날 절 누이청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부모님은 버려진 아이인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페이지를 넘기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폭풍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엮어진 가족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소연의 21번째 생일날,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미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들을 만들었고 준은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했다. 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준은 감격에 겨워 말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저도 엄마 아빠 같은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몇 달 후 박이 민과 준에게 특별한 초대를 보냈다. 이번에는 아무런 요구도 없이 저택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준은 처음에는 꺼렸지만 소연은 그들을 설득했다. 화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과 어느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요. 만남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박은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심으로 그날들을 후회하며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내 용서를 바라지 않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길 바란다. 소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하며 답했다. 이해해요. 그리고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풍파는 점점 가라앉았다. 소연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업에 매진했다. 민과 준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삶에 만족했다. 어느 날 소연은 자신의 책을 완성하고 부모님께 보여주었다. 미는 첫 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마지막 장이 닫혔지만 소연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키워준 부모의 사랑과 친가족의 이해 속에서 미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